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선. 2만 대가 넘는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됐습니다. 50톤짜리 강철 괴물들이 한순간에 고철 더미가 됐죠. 원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그림자 하나였습니다. 바로 수백 달러짜리 드론이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누구도 이 작은 악마들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5km. 그게 세계 최고 레이더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2배 이상을 보는 나라가 말입니다. 13km. 새와 드론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단 한 차례도 오류 없는 정확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눈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50톤짜리 전차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원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그림자 하나. 우크라이나에서만 2만 대가 넘게 이렇게 파괴됐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조용히 떨어졌죠. 전차병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자신들을 죽이는지 말입니다. 이게 현대 전쟁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죠.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까? 저는 잭 하이든입니다. 미 해병대에서 30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나토 전자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2만 대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전장의 주역이던 강철 괴물들이 한순간에 고철 더미로 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괴물들을 무너뜨린 무기의 가격이었습니다. 고작 수백 달러였죠. 장난감을 사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전장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탱크 위로 날아든 작은 점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가 화염에 휩싸였죠. 과거엔 탱크가 전장의 왕이라 불렸습니다. 두꺼운 장갑, 강력한 화력, 압도적인 존재감.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늘의 그림자가 왕자를 차지했죠. 저는 이걸 전쟁의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드론 하나면 거대한 무기를 파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 드론들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은 명확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당하는 쪽이죠. 중국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장악한 드론 앞에서 우린 무력했죠. 문제는 탐지였습니다. 이 작은 악마들은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고 속도가 느리고 고도가 낮으니까요. 기존 군용 레이더는 전투기나 미사일을 잡는 용도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드론은 설계 범위 밖이었죠. 이스라엘이 드론돔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죠. 하지만 탐지거리는 고작 5km였습니다. 5km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드론의 평균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5km 거리에서 탐지하면 회피할 시간이 4분도 안 됩니다. 경보를 울리고 요격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표물을 조준하는 시간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멀리서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물리학의 벽이 있었죠. 작은 물체는 레이더 반사 신호가 약합니다. 게다가 새들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늘엔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5km. 그게 한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토 긴급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이 초소형 드론을 13km에서 탐지한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죠. 13km?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이 5km인데 한국이 13km라고요? 그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과장된 홍보 자료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강하다고 들었죠.
하지만 레이더는 다른 영역 아닙니까? 이건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거인들의 판을 뒤집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13km.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정말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드론 전쟁의 시대에 답을 찾은 건 한국입니다. 레이더 기술의 주도권은 이미 이동한 겁니까? 저는 30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입니다. 레이더 기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13km 탐지는 제가 아는 물리학의 법칙을 부정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바뀝니다. 전장의 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진실을 보겠다고 했죠. 그게 군인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3km라는 숫자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미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K-레이더라고 입력했죠. 몇 개의 문서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부 문서에 기밀 등급이 붙어 있었죠. 한국의 민간 방산 기술인데 왜 기밀 처리가 됐습니까?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접근 가능한 문서들을 열어봤습니다. 나토 드론 테스트 구역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제 레이더는 4.8km에서 선이 끊겼습니다. 미국제는 5.2km였죠. 그런데 한국제는 어땠습니까? 13.4km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조건도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드론, 동일한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변수는 레이더뿐이었죠. 한국 레이더가 다른 시스템보다 2.6배 더 멀리 봤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들이 나타났죠. 시스템이 각 점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조류, 조류, 무인기, 조류, 무인기. 정확도가 96%라고 했습니다. 100번 중에 4번만 틀린다는 겁니다. 새와 드론을 구분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새도 날고 드론도 납니다. 크기도 비슷하죠. 레이더 신호도 유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는 겁니까? 기술 설명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인공지능이 날갯짓 패턴을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생물과 비생물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날갯짓 패턴이라니. 그건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영역 아닙니까? 저는 한국 업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들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새와 드론을 구분합니까? 구체적인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새는 불규칙하게 날갯짓을 한답니다. 드론은 일정한 회전 패턴이 있다고 하더군요. 인공지능이 수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했습니다. 7년간 축적한 결과라고 했죠. 수만 건의 데이터, 7년간의 준비. 그들은 조용히, 꾸준히 이 기술을 만들어 온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 공군 전자전 담당 대령이었죠. 그도 자료를 봤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너무 일관됐습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한국이 우릴 앞질렀다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 레이더가 다른 시스템보다 2.6배 더 멀리 본다는 겁니까? 성능 격차가 이 정도면 게임이 바뀐 겁니다.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는 잘 만든다고 했습니다. 반도체도 강하다고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레이더는 아직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우리 모두 불안하다는 걸 말입니다. 레이더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 판을 뒤집었다는 겁니까? 일주일 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식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실물 테스트에 참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더군요. 평택 인근 시험장에서 실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라고 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초청장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웠습니다. 자존심과 호기심이었죠. 자존심은 말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 기술을 검증하러 간다니 체면이 서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13km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데이터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사치입니다. 진실을 직접 봐야 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참관하겠습니다.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가 작은 나라의 기술을 검증하러 간다는 게 떨렸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두려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불가능을 해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제 상식이 틀렸다면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을 한국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진실을 보겠습니다. 그게 군인의 방식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한국 측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평택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지나갔죠.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평택 인근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터 한가운데 레이더 시스템이 서 있었죠. 생각보다 컴팩트했습니다. 트럭 한 대 크기였습니다. 이게 13km를 본다고요? 연구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오랜 여정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시연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조건을 물었습니다. 초소형 드론을 13km 지점에서 발진시킨답니다. 고도는 30m라고 했죠. 표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환경이었죠.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 발진 준비 완료라고 하더군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녹색원이 천천히 회전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20초. 여전히 빈 화면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역시 과장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거리 13.2km라고 하더군요.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점 옆에 글자가 떴습니다. 무인기 마이너스 신뢰도 94%.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다른 표적도 띄워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전기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셋대 방향으로 드론을 이동시킨다고 하더군요. 화면에 점들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각각의 라벨을 붙였죠. 조류, 조류, 무인기, 조류, 조류. 정확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날갯짓 주파수라고 하더군요. 새는 불규칙하지만 드론은 일정하답니다. 인공지능이 그 차이를 학습했다고 했죠. 말은 쉽게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스라엘 시스템과의 성능 격차는 약 2.6배였습니다. 미국제와 비교하면 2.5배였죠. 오차 범위는 제로였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드론 3대를 동시에 띄웠죠. 모두 포착됐습니다. 13km 밖에서 3개 모두 잡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믿기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장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한국이 그 정설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고 물었습니다. 7년이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7년. 그들은 조용히 꾸준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평화로웠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연구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다고 했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배웠다고 했죠. 30년 경력의 장교가 학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보는 방식을 다시 발명했습니다. 13km. 그건 단순한 거리값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술력의 간극이었고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전쟁은 힘으로만 이기지 않습니다. 보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 위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는 자가 이긴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드론돔, 다른 하나는 한국의 K-레이더였죠. 화면에 그래프 2개를 띄웠습니다. 파란색 선이 이스라엘 시스템이었습니다. 4.8km에서 끊겼죠. 빨간색 선이 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13.2km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화 속에서 완성했죠.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하마스 드론 공격을 수백 번 막아냈죠. 그들의 기술은 전장에서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대신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접근했죠. 그들의 기술은 경험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드론돔은 탐지거리 4에서 5km였습니다. 실전형이었고 요격 중심이었죠. 한국 K-레이더는 탐지거리 13km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이었고 예측형이었죠. 우리가 전쟁으로 배운 것을 그들은 알고리즘으로 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읽었죠. 이게 확실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 했죠. 그럼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죠. 보고서는 미 국방부 내부망에 회람됐습니다. 유럽연합 방산 네트워크에도 전달됐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 논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청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동 개발을 제안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독일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공동 개발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해병대에서도 동의했습니다. 드론 위협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회의 내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는 군사 기술을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이 선두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 그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묘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맹의 기술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했죠. 하지만 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처졌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보였죠. 이 건물 안에서 수십 년간 세계 군사 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드론 탐지 시스템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미국 군사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누구든 혁신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드론돔이 전장을 막았다면 K-레이더는 전장을 예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밀의 철학을 완성했죠. 13km. 그건 거리값이 아니라 시대의 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한 달 후 펜타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이 주재했죠. 회의실 스크린에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역량을 완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정보 분석이 있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명령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날짜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없었죠. 오히려 그 침묵이 전장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중국의 전력은 어떠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육군 200만, 해군 함정 350척, 공군 전투기 3,000대랍니다. 숫자로는 압도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약 20%랍니다. 나머지 80%는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더군요. 중동 원유 의존도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70% 이상이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상 봉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3개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다면 그건 쇳덩어리라고 했죠. 정보국장이 동의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약점은 에너지 보급선이라고 했죠.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이 위성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보였죠. 한반도가 확대됐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했죠.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를 잇는 전략의 허브라고 했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였습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를 이동시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랍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빠진 자리는 누가 채우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군이 담당할 거랍니다. 한국군의 방어 역량은 충분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상군은 강력하답니다. 하지만 공중 위협, 특히 드론 방어가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과거형이었습니다.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K-레이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하이든 대령이 직접 확인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13km 탐지, 인공지능 식별이라고 했습니다.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고 했죠.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준비됐다고 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평택에서 본 그 시스템이 떠올랐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반도 지도를 펼쳤습니다. 38도선, 휴전선, 주한미군 기지 위치가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전략적으로 배치돼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K-레이더가 배치될 겁니다. 13km 반경. 그 눈이 하늘을 덮으면 한반도는 난공불락이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빈자리를 막는 방패라고 적었죠. 2027년. 명령은 있었지만 날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방패가 되는 순간 전쟁은 억제됩니다. 드론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한국은 그 드론을 보는 눈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으로 배웠다면 한국은 철학으로 완성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만이 평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대륙과 바다를 잇는 전략의 허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늘까지 지킬 수 있다고 적었죠. 2023년 10월,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전남 고흥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작은 도시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세계가 바뀔 실증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고흥 드론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성들, 방산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저 같은 외국 전문가들이었죠.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의 오대건 대표가 앞에 섰습니다.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오늘 여러분께 일라이자 레이더의 실제 성능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일라이자. 성경 속 예언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레이더가 서 있었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랍니다. 가상 적성 드론을 거리 13km에서 발진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제 옆에 있던 독일 장교가 속삭였습니다. 13km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드론이 발진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죠. 10초, 20초, 30초. 그때였습니다. 화면 구석에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표적 포착이랍니다. 거리 13.2km라고 하더군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말 잡았습니까? 인공지능 분석 중이랍니다. 점 옆에 글자가 떴습니다. 무인기 마이너스 신뢰도 96%. 독일 장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봐야 한다고 했죠.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DJI 팬텀4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상용 드론이라고 하더군요. 더 작다고 했습니다. 더 작은 드론이라는 겁니까? 그럼 더 어렵다는 뜻이죠. 10km 지점에서 발진한답니다.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빨리 잡혔습니다.
표적 포착이랍니다. 거리 9.8km라고 하더군요. 화면에 또 글자가 떴습니다. 무인기 마이너스 신뢰도 94%. 프랑스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떼가 있는 방향으로 드론을 날리겠다고 하더군요. 새떼요?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화면에 점들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5개, 10개, 15개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각각의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류, 조류, 무인기, 조류, 조류, 무인기, 조류. 완벽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날갯짓 패턴을 학습했답니다. 새는 불규칙하지만 드론은 일정하다고 하더군요. 말은 쉽게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수년의 데이터 축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실증은 40분간 계속됐습니다. 드론이 접근했다가 이탈했습니다. 육지와 해상을 오갔죠. 다양한 경로로 날아다녔습니다. 일라이자 레이더는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영국 시스템은 3km였습니다. 이스라엘은 5km였죠. 한국은 13km였습니다. 격차가 3배 이상입니다. 실증이 끝났습니다.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죠. 저는 오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고 물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 3년 반이랍니다. 하지만 준비는 훨씬 전부터 했다고 하더군요. 전쟁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공부했답니다. 데이터로 배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배웠습니다. 미국은 실전으로 배웠죠. 하지만 한국은 알고리즘으로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전남 고흥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 토리스 스퀘어의 일라이자 레이더 실증을 참관했다고 적었죠. 13km 탐지 성능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 정확도 96%라고 적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한다고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흥의 밤하늘이 고요했죠. 하지만 저 하늘 위에서 한국은 세계가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었습니다. 13km의 눈. 그건 거리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만이 평화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고흥 실증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에서 국제항공우주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에이덱스 2023이었죠. 저도 참관단으로 참석했습니다. 현대 위아 부스 한쪽에 일라이자 레이더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대드론 통합방어 체계의 핵심이었죠. 부스 앞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미국 공군 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고흥에서 본 그 시스템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직접 봤다고 했죠. 성능이 정말 그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3km에서 팬텀사를 잡더라고 했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토리스 스퀘어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군에 배치됐답니다. 육군 2기, 해군 1기, 공군 1기라고 하더군요. 실전 배치라는 겁니까? 이미요? 2021년 방위사업청 신속시 범획득 사업을 통해 도입됐답니다. 2021년이면 2년 전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수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이중 용도 품목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부스 앞이 더 붐볐습니다. 저는 옆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방산 기업들의 부스가 줄지어 있었죠. 하나시스템, LIG넥스1, 현대로템이 보였습니다. 모두 대드론 체계를 전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토리스 스퀘어의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방산 관계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대표가 말했습니다. 아람코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동남아 국가 장성도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고흥으로 시험 보러 간답니다. 자기들도 관심 있다고 하더군요. 유럽 관계자도 합류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주목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위협이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향해서요.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요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 태평양 사령부, 유럽 사령부, 중동 사령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흥 실증 영상을 띄웠습니다. 13km 탐지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식별이라고 했습니다. 40분간 단 한 차례 오류 없었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비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시스템 3km, 이스라엘 5km, 한국 13km라고 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검증됐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군이 2021년부터 실전 배치에 사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6회 공군 모두 도입했다고 했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수출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다고 했죠. 공군 참모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중동 기지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드론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해군 작전국장도 동의했습니다. 함정 방어용으로도 적합하답니다. 소형 선박도 탐지한다고 들었다고 하더군요.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 및 구매 협상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이든 대령이 일라이자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고 들었답니다.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러 나라와 수출 협상 중이랍니다. 미국과도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맹의 기술이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 레이더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응에 나섰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체 인공지능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더군요. 러시아는 한국과 기술 제휴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드론 전쟁의 시대에 한국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일라이자 레이더는 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을 가르쳤습니다. 전쟁 경험 없이 전쟁을 이해한 나라였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세계를 앞선 나라였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개월 후 워싱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세계 각국에서 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레이더에 관한 것이었죠. 중동 3개국 도입 검토, 동남아 2개국 계약 협상, 유럽 나토 회원국 관심 표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답니다. 한국 레이더에 대해 직접 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언론 인터뷰는 피해왔습니다. 군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수락하라고 했죠. 일주일 후 스튜디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본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어떤 의미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기술을 봤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럼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념이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매일 위협받지도 않았다고 했죠. 미국처럼 전 세계에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평화 속에서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제게 말했죠. 잭, 전쟁은 힘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라크에 파견됐고 정보 참모로 일했습니다. 전쟁을 분석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모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고흥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힘의 싸움이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의지와 철학의 싸움이라고 했죠. 철학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에 띄운 일라이자 레이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죠. 어떤 질문이냐고 물었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13km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은 철학이라고 했죠. 보는 자가 이긴다는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흥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40분간 드론을 추적하던 레이더였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정확함이었습니다. 새와 드론을 구분하던 인공지능이었죠. 그 모든 게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평화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드론들이 날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요. 하지만 한국은 봅니다. 13km 밖에서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나는 전쟁을 연구했다고 적었습니다. 무기를 분석했고 전략을 짰고 적을 연구했다고 적었습니다. 모두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였다고 적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전쟁은 힘만으로 이기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철학으로 이긴다고 적었습니다. 의지로 이긴다고 적었습니다. 준비로 이긴다고 적었죠. 한국의 일라이자 레이더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의 결정체라고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전쟁을 준비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화를 준비한다고 적었습니다. 그것이 차이라고 적었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고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라이자 레이더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이 사진을 볼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작은 나라가 큰 진실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평화를 준비하는 법을 보여줬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보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눈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